도둑맞은 집중력, 제가 생각하는 3부, 그러니까 10장부터 14장까지, 그리고 에필로그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에서는 조금 개인적인 일부, 이 책의 일부에서는 자칫 개인적인 접근으로 보일 수 있는 집중력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방해 금지 버튼을 누른다든지, 아니면 뭐 인터넷이 없는 곳에 가가지고 오랜 시간을 보낸다든지, 그 다음에 스마트폰을 쓰지 않는다든지, 그런 소위 인터넷 온라인 디톡스, 그런 거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저자는 점점 더 문제를 더 큰 차원으로 몰고 갑니다. 단순히 우리가 온라인에서 멀어진다고 해서, 인터넷을 끊는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다. 이 집중력을 빼앗기 위한 싸움이 진행되고 있다. 이 화면 너머에서는 수많은 엔지니어들이 우리 집중력을 뺏어가기 위해서, 소위 우리의 시간과 우리 집중을 뺏어가서 그것을 돈으로 만들기 위해서 힘쓰고 있는데, 단순히 핸드폰만 내려놓는다고 해서 뭐 다이어트 하듯이 한다고 해서 해결되는 것이 아니다 라는 이야기로 점점 옮겨갑니다. 그게 이제 2부의 내용입니다. 조금 더 문제의 근원으로 파고드는 거죠. 왜 우리가 집중하지 못하게 되는가. 그리고 나서 이제 3부 10장부터 14장까지는 이제 사회적인 차원으로 확장을 시킵니다. 이 저자의 논리 구조가 굉장히 치밀하다는 걸 느낄 수 있는데요. 처음에는 자기 경험을 통해서 마치 개인적인 차원으로 보이는 이 집중력의 문제가 사실은 사회적인 차원이며, 나의 의지의 차원이 아니라 누가 그것을 뺏어 가려고 하는 세력이 존재한다는 것을 밝히는, 아주 설득력 있게 그 얘기를 풀어나가고 있습니다. 그 중에 3부입니다. 그 중에 3부, 조금 사회적인 차원, 집단적인 차원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10장의 제목은 스트레스와 만성 각성 상태라고 합니다. 스트레스와 만성 각성 상태. 이게 그 이제 지금까지 우리가 집중력이 왜 중요한지, 그리고 집중력을 뺏어가는 게 우리가 집중을 하지 못하는 이유가 뭔지 계속 살펴봤는데요. 그 중에 하나의 예를 들면서 스트레스가 많이 있는 상태, 그러니까 우리가 생존의 위협을 받고 어떻게 하면 하루하루를 살아나가야 하는지, 그런 상황에 놓인 사람으로서는 한 가지에 집중하기가 힘들다라는 거죠. 예를 들면 이 저자가 예를 들고 있는 게 곰을 만난 상태라고 말하는데요. 곰을 만나는 그 생명의 위협 앞에 우리는 뭐 다음날 뭐 먹을 건지, 무슨 공부를 해야 하는지 집중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위험 앞에서 우리 뇌는 한 가지에만 집중한다는 거죠. 그건 생존입니다. 나머지의 것들은 우리가 집중력을 상실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예를 들면 뭐 이 저자도 예를 들고 있는 거고, 제가 얼마 전에 읽은 책에도, 지금 책이 여기 있는지 모르겠지만, 힐빌리 엘러지라고, 한국에는 힐빌리 애가라고 번역된 책이 있는데, 그 책에 보면 주인공이 어머니의 새 남자친구가 바뀜에 따라서 계속해서 다른 집들로 옮겨가야 됩니다. 그렇게 환경들이 계속 바뀌고 어떤 남자친구를 만나게 될지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선 이 아이의 집중력은 언제나 반드시 상실되고 낮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힐빌 엘러지에서 특이했던 내용이 뭐냐면, 어, 그 할머니 집으로 이사를 들어가면서 이 주인공의 집중력이 굉장히 좋아지고 성적들도 막 올라가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할머니가 그렇다고 해서 뭐 엄청나게 잘 챙겨주고 되게 말도 예쁘게 해주고 뭐 공부에 지원해주고 그런 분이 아니었습니다. 폭력적인 분이었고 또 되게 거친 분이었지만, 자기 손자에 대한 사랑은 또 각별해서, 어쨌든 네, 계속해서 돌아다니고 불안정하고 떤 상황을 만나게 될지 알 수 없는 긴장 상태에 살아가던 환경에서, 어찌됐건 좋은 환경은 아니지만 안정적인 곳에서 살게 됐을 때에 집중을 더 잘할 수 있게 됐던 이야기를, 개인적인 이야기를 힐빌리 엘러지에서 얘기하고 있는데요. 그 비슷한 내용입니다. 위험을 날마다 생각해야 되고 하루하루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고민하는 사람에게는 집중력이 당연히 낮아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역시 이 저자의 특징처럼 개인적인 차원에서 사회적인 부분을 확대를 해나가는데요. 핀란드에서 기본소득 실험이라는 걸 했답니다. 무슨 일을 하지 않아도 괜찮으니까 기본소득을 줄 테니까 이 소득은 여러분의 안정을 위해서 주는 거다라고 하고 실제로 거기에 대해서 실험을 했다고 합니다. 핀란드의 기본소득 실험을 통해서 그리고 어떤 사회학자들이 연구했던 것처럼 사탕수수 농부들을 대상으로 연구를 했는데 사탕수수 추수 직전과 추수 이후에 농부들의 그 IQ가 더 증가했다라는 게 연구 결과로 나왔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존의 위협에 혹은 살아가는 데에서 받는 스트레스 그 지수가 낮아진다면 우리는 더 집중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자, 여기가 이제 되게 재밌어지는 지점인데요. 우리는 흔히 이 책을 읽으면서 집중력이라 그래서 책을 몇 시간 읽을 수 있을 건지, 얼마나 집중할 수 있을 건지 그런 동기로 아마 읽게 되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저자는 단순히 개인적인 차원에서 해결이 아니라 사회적인 차원, 집단적인 차원에서 집중력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3부가 저는 제일 흥미롭다고 생각했어요. 11장으로 넘어가면요. 11장은 우리 사회의 논리에 정면으로 도전한 장소들이라고 말해서요. 그 스트레스라든지 우리가 업무에서 받는 그 스트레스를 낮춤으로써 오히려 더 집중하게 되고 더 생산력을 높이는 실험을 한 두 곳을 사례 연구하듯이 찾아갑니다. 첫 번째는 어디죠? 뉴질랜드에 있는 어떤 기업인을 찾아갔는데요. 자기가 기업을 운영하면서 주 4일제를 도입했답니다. 주 4일제를 도입하면서 오히려 그 직원들의 집중력과 생산성이 향상되고 일하는 날들에 더 몰두해서 일을 하게 되고 나머지 삶에서 밸런스를 찾아간 것들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이게 첫 번째 이 사람의 제시하는 사례고요. 두 번째는 프랑스에서 있었던 사례인데 연결되지 않을 권리라고 해서 퇴근 후에 일하지 않는 날들에 이메일이라든지 연락을 받지 않을 수 있는 권리가 법으로 제정되었다고 합니다. 한국에도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얘기는 많이 듣죠. 카카오톡으로 업무 시간 이후에 연락받지 않을 수 있는 권리들. 이런 것들이 우리로 하여금 업무에서 오는 스트레스를 낮춰주고 그로 하여금 집중력을 더 높여준다는 겁니다. 역시 개인적인 차원이 아니라 사회적인 차원에서 문제를 계속 풀어가고 있는 걸 볼 수 있겠죠. 12장은 넘어가면 먹는 거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저자는 집중력에 대해서 적어도 모든 차원에서 연구를 해보기로 결정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일에서 오는 스트레스, 그 다음에 우리의 스트레스를 낮추는 요인들, 일에서 오는 스트레스, 그 다음에 12장에서는 음식에서 오는 그 요인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집중 못하게 하는 이유 중에는 음식도 있지 않을까 생각해보면 굉장히 당연한 거죠. 이 저자가 제시하고 있는 첫 번째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먹는 음식의 대부분은 에너지의 급상승과 급강하를 가져온다고 해요. 뭐 커피랑 크라상을 같이 먹는다든지 단 거를 먹는다든지 단기적인 집중력은 좋아지겠죠. 왜냐하면 이게 혈당을 막 올리니까. 하지만 에너지가 급상승하게 되면 필연적으로 에너지는 급강하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짧은 시간 동안 집중하고 난 다음에 오히려 힘이 빠지고 축 처져 있는 것 같은 집중하지 못하는 것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먹는 거를 바꾸면 천천히 에너지를 올리고 천천히 에너지를 내리고 그게 우리 집중력에도 훨씬 더 도움이 된다라고 합니다. 뭐 당연하잖아요. 갑자기 흰 쌀밥 막 고기 막 먹고 나면은 뭐 집중하지 못하고 갑자기 피로해지고 에너지가 확 떨어지니까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먹는 것 중에 되게 많은 게 우리 뇌의 기능에 필요한 영양분이 없다라는 거예요. 방부제 들어가 있는 것들, 소위 초가공식품이라는 건데 이게 우리 뇌에 필요한 영양분을 제공하지 못하는 건 당연하죠. 재밌는 표현 중에 하나가 마트에 들어가면 미국 마트에 들어가면 처음에 이제 야채 코너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저 마지막쯤에 고기가 있든가 뭐 이런 배열입니다. 어쨌든 그 사이에 이제 가공식품이 들어있는데 처음이랑 마지막 말고는 아무것도 살 필요가 없다라는 얘기예요. 실제로 우리가 생으로 자연에서 먹을 수 있는 것들 말고는 뇌에 큰 도움이 안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먹는 것 중에 단순히 우리한테 도움이 안 되는 것 말고 적극적으로 우리 집중력을 해치는 마약성 음식들이 있다는 겁니다. 이런 것들의 식단을 좀 조절하고 먹는 것들만 바꿔도 집중력이 확 나아지는 걸 당연히 느낄 수가 있는데요. 물론 이거는 쉽지 않은 얘기예요. 이거는 뭐
개인적인 차원에서 이 저자가 계속 비판했던, 뭐라 그러죠? 잔혹한 낙관주의라 그러죠. 잔혹한 낙관주의처럼 이렇게 하면 될 거야, 저렇게 하면 될 거야. 근데 그 접근이 쉽지 않은 그런 방법 중에 하나처럼 들리기도 합니다. 뭐 어쨌든 먹는 게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건 이견이 없겠죠. 그리고 이 저자는 단순히 개인적인 차원에서 뭐 잘 먹어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라 그 소셜 미디어의 경우에서 마찬가지로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든 이 값싸고 질 안 좋은 음식을 먹을 수밖에 없게끔 뒤에서 계속 광고하고 우리에게 그런 것들을 내보내고 있는 식품 산업에 대해서도 비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으로써 잔혹한 낙관주의라는 비판을 피해 가려고 하는 거죠. 뭐 어쨌든 이런 이 저자에게서 얻을 수 있는 통찰 중에 하나는 단순히 개인적인 차원에서의 노력뿐 아니라 그 뒤에서 작용하고 있는 산업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네, 이 책을 읽고 난 다음에 그 다음 책으로 그 감시자본주의라고 이 책에서 소개하고 있는 감시자본주의라는 책을 읽을 겁니다. 네, 13장으로 가면요. 잘못된 ADHD 진단이라는 제목을 달고 있는데요. 소위 뭐 집중하지 못하는 거, ADHD 그 진단이 현대 사회에 들어서 굉장히 많아졌는데요. 이 ADHD가 어디서 왔느냐라는 걸 두고 논쟁이 있다고 합니다. 미국을 비롯한 이런 나라들에서는요, 유전자의 영향이 크다라고 말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유전자의 영향이 크니까 약으로 처방한다든지, 뭐 집안의 뭐 개인의 탓을 하게 되겠죠. 그런데 핀란드를 중심으로 한 나라에서는 이 ADHD 진단이 환경에 요인이 있다라고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경을 바꾸고 사회 구조를 바꿈으로 인해서 ADHD가 낮아질 수 있다라고 본다는 거죠. 뭐 어쨌든 이렇게 나뉘어진 의견이 있는데 그 ADHD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동물의 예를 들어주고 있는데요. 어떤 1990년대에 어떤 수의사가 동물에게 나타나는 어떤 특정 행동 장애를 정신과 약물을 처방함으로써 해결했다고 합니다. 그 뒤로 획기적으로 동물들의 정신적 질환이 막 나아졌대요. 그래서 이 저자가 그 의사에게 찾아갔습니다. 그 의사의 소위 동물의 집중력을 해결한 의사잖아요. 그래서 가가지고 물어봤답니다. 어느 정도 대답을 어, 이 약물로 모든 것을 치료할 수 있다라는 자신감 섞인 대답을 들을 걸 기대하고 찾아갔는데 그 의사는 완전 다른 말을 하더랍니다. 이 약물을 처방하는 것은 임시적인 방편일 뿐이고 동물들에게서 이런 집중력 저하라든지 행동 장애가 발생하는 이유는 동물들이 원래 살아야 하는 환경에서 벗어나서 가축화를 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냥 들판에서 뛰어놀아야 되는 동물들이 작은 곳에 갇혀 있기 때문에 이런 질환들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어쩔 수 없는 현실이기 때문에 자기는 각성제를 주고 뭐 약물을 처방해서 문제를 해결하고 있지만 근본적인 문제는 그 환경이 바뀌었기 때문이라고 얘기를 했다라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ADHD도 물론 여러 가지 분석의 이유가 있겠죠. 뭐 유전자가 있을 수 있겠고 환경이 있을 수 있겠고 하지만 ADHD에 이 아이의 부모가 받는 스트레스라는 그 환경이 굉장히 큰 영향을 준다라는 연구 결과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되게 뭐 수사학적 질문이긴 하지만 강력하다라고 표현되는 게 왜 성인들은 자기들이 ADHD 진단을 받으면 환경의 탓을 하면서 아이들에게 ADHD 진단이 떨어지면 그것을 유전자의 탓이라고 말할까? 뭐 아이러니하지 않냐라고 질문하는데 굉장히 강력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 14장으로 넘어갑니다. 신체적으로 심리적으로 감금된 아이들. 이제 동물 이야기를 했으니까 이제 아이들 이야기를 해야 되겠죠. 동물의 문제에서 행동 장애가 나타나는 큰 이유 중에 하나가 가축화라 그랬죠. 본인이 뛰어놀아야 되는데 그런 우리에 갇혀 있고 좁은 공간에 갇혀 있어야 되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는데 아이들도 똑같다라는 거예요. 아이들도 뛰어놀아야 되고 다니면서 들판으로 뛰어놀고 거기서 자기들끼리 친구들이랑 어울리면서 규칙들을 만들어내고 그다음에 사회성을 키워나가야 되는데 그냥 집 안에 갇혀가지고 아이 하나 혹은 아이 둘만 있으면서 그냥 그곳에 있으니까 당연히 여러 행동 장애들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는 적용을 하고 있는 거죠. 그 놀게 하라라는 거는 굉장히 강력한 레토릭인 것 같은데요. 그렇죠. 아이들이 놀면서
게임들을 만들어내고 규칙들을 만들어내고 그다음에 협상하는 법들을 배우게 되고 대부분의 것들을 거기서 배우는 것 같습니다. 저희 아이들도 놀이터에 나가게 되면 거기서 처음 만난 애들이랑 금방 친구가 되고 또 자기가 놀 수 있는 수준의 아이들이랑 또 모여가지고 그룹을 만들고 그 안에서 누가 먼저 할지 그런 순서도 정하게 되고 여러 가지 것들을 해나가는 걸 봅니다. 반면에 그냥 우리가 대부분의 부모들이 아이들을 페어런팅, 양육하는 방법들을 보면 어른들이 모든 것들을 정해주고 어른 것들이 이동시켜 놓고 어른들이 시간들을 정해주고 어른들이 참견하는 그런 것들이죠. 굉장히 반성하는 네, 책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문제 의식을 가지고 실제로 적용해 본 예를 두 가지를 들어주고 있는데요. 하나는 미국의 렛 그로라는 그런 단체인데 아이들이 일주일에 한 번이나 한 달에 한 번 학교에서 마음껏 놀 수 있게 혹은 집에 돌아가 가지고 마음껏 자기들이 하고 싶은 것들을 실험해 볼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이랍니다. 이거 얼마나 안전하고 얼마나 적절한지는 저도 잘 모르겠지만 실제로 하고 있다고 합니다. 두 번째는 서드베리 밸리 스쿨이라고 해서 저 미국 동부에 매사추세츠 주에 있는 어떤 학교인데 그 안에는 뭐 어른들이 정해준 규칙도 없고 학과 과정도 없다고 합니다. 그냥 도와주는 직원들만 있을 뿐인데 아이들이 스스로 그 안에서 규칙들을 만들고 그 안에서 일종의 사회를 만들어 가는 거죠. 그리고 그냥 뭐 예를 들면 어떤 다른 나라 말을 배우고 싶다? 그러면 직원의 도움 받아가지고 다른 나라 말을 배우고 그 다음에 기본적인 학습들만 가르쳐 주지 대부분은 자기들이 해결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뭐 실제로도 학업적인 성취도도 그렇게 낮지가 않고 대안적인 방법이라고 저자가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베를린에 있는 어떤 학교도 하나의 예를 들어주고 있죠. 핵심은 뭐냐면 아이들이 놀게 하는 것, 아이들이 주도적으로 성취감을 가지고 공부할 수 있게 하는 것. 그럴 때에 오히려 집중력이 올라간다는 거죠. 생각해보면 많은 학교들이 아이들을 계속해서 시험 치면서 점수 매기고 리포트를 주는 게 그 1, 2등 하는 극소수의 아이들에게는 성취감을 안겨줄 수 있겠지만 대부분의 나머지 아이들에게는 내가 이 부분을 마스터하고 있지 못하다라는 절망감만 안겨주게 될 뿐이기 때문에 집중력을 극심한 상태로 앗아가게 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3부를 좀 정리해봤습니다. 저자는 계속해서 집중력이라는 이 주제를 통해서 단순히 개인적인 차원에서뿐 아니라 사회적인 차원으로 단순히 일시적인 해결이 아니라 구조적이고 조직적인 산업적인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에필로그가 굉장히 흥미로웠는데요. 에필로그에서 저자가 자신이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었는지를 아주 선명하게 표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여러 가지 집중력의 형태를 제시하면서 이 저자가 말하는 스타디움 라이트라고 해서 우리가 집단적인 차원에서의 집중력을 회복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말합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우리가 인류가 되게 집단적인 차원에서 집중력을 발휘해서 문제를 해결해낸 예가 있었다는 거죠. 뭐 소위 납중독을 우리가 해결했고요. 납이 들어간 페인트를 쓰지 못하게 함으로써 그다음에 오존층 문제를 우리가 해결했고요. 그다음에 노동자들의 인권 문제를 해결했고요. 여러 가지 이렇게 해결할 수 없을 것 같은 큰 전 지구적인 문제를 우리는 인류가 하나가 되어 집단으로서 집중력을 발휘해서 해결했다라고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에게 당면한 이 오늘날 우리의 차원의 문제는 뭐냐면 이 저자는 환경 문제라고 제시하고 있어요. 환경 문제. 전 지구적으로 만나고 있는 환경 문제를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느냐? 그냥 어쩔 수 없이 손 놓고 있을 수밖에 없는 게 아니라 집단적 차원에서 집중력을 회복하면 해결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 저자가 뭐 우연의 일치는 아닐 텐데 되게 친하게 지내는 작가 중에 나오미 클라인이라고 있습니다. 이것이 모든 것을 바꾼다라는 책을 쓴 사람인데요. 이것도 제 다음 독서 목록. 이번 예전에 한번 읽었지만 한 번 더 읽게 되는 독서 목록인데 나오미 클라인의 이것이 모든 것을 바꾼다라는 뭐 그 책입니다. 그 저자가 해준 말이 있다라고 하는데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나오미 클라인이 이렇게 얘기했대요. 지금 우리가 코로나를 마주치면서 훨씬 더 빠른 속도로 우리의 집중력이 무너져 있고 우리가 훨씬 더 빠른 속도로 소위 이 테크 기업들의 소셜 미디어에 더 많은 시간들을 쏟아붓고 있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상황은 비극적인 것만은 아닌 게 그 테크 기업들이 우리가 그런 상태에 빠지기를 디자인했고 원했기는 하지만 이렇게 빠른 속도로 빠져들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페이스북이 저에게서 궁극적으로는 아마 24시간을 다 뺏어가고 싶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처럼 코로나로 인해서 급격한 이 상승세로 제 시간을 뺏어갈 거라고 생각하지는 못했다라는 거죠. 이게 좋은 사인인 게 사용자의 입장에서, 저희 입장에서 와, 이거 뭔가 심각한 일이 벌어지고 있구나라는 경각심을 들 수 있게 해준다라는 거죠. 만약에 우리가 점점 조금씩 그 상황에 길들어졌다면 우리도 모르게 해결책도 없이 그냥 그 이 저자가 표현하는 대로 저커버그 왕의 노예가 되었을 텐데, 너무 급격하게 누구도 예측하지 못한 상태에서 너무도 급격하게 이렇게 어, 진행되면서 우리의 입장에서 경각심이 발현됐다라는 겁니다. 그럼으로써 오히려 해결할 수 있다라는 거죠. 이런 식의 급증은 우리에게 충격이었고요. 충격은 우리에게 깨달음을 준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해결할 낙관적인 전망을 제시하고 있는 거죠. 나오미 클라인이라는 거 굉장히, 이 저자는 굉장히 총명한 저자인데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구나라는 걸 듣고 굉장히 놀랐습니다. 네, 어쨌든 집중력을 돌보자라는 책의 리뷰를 3부에 걸쳐서 마쳤습니다. 제 생각에는 이 3부가 이 책의 백미인 것 같습니다. 단순히 개인적인 차원에서 낙관적인 전망만 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이고 구조적이고 근본적인 해결책을 제시하려고 하고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이 책을 전반부만 읽는다든지 아니면 다 읽고 나서도 계속해서 개인적인 이야기라든지 뭐 온라인 디톡스 이런 얘기만 한다면 책을 아마 반밖에 읽지 않은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책의 메시지가 굉장히 좋고요. 꼭 읽어보시기를 추천합니다. 네, 여기까지 할게요.